또는 또 질산성 채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두 분 교수님 중에 어느 분이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김입니다. 청계에서 녹색, 황색, 오렌지, 레드로 갈수록 에너지 분포가 높아서 백열 등의 최고 에너지 피크는 730nm대의 근적외선 안에 있습니다. 즉 백열 등을 켜면 우리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열선 쪽에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비 요즘시장에서 말하는 3파된 형광등이라는 걸 하나 구해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 놨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인영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형광등의 비스펙트럼하고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다는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식물의 광합성은 이 흡수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물 잎을 은도금을 해놓으면 식물이 광합성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빛이 다 반사되니까. 누군가가 식물의 잎을 투명인간처럼 유리처럼 투명하게 만들어 놨다면 이번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가서 또 광합성도 안 될 겁니다. 당연히 광합성이라는 것이 식물을 키우는 영양소인데 그 식물을 키우는 영양소는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해 드렸듯이 C처럼 빛이 들어왔는데 반사도 안 되고 투과도 안 된 이 상태, 이거를 흡수율이라고 부르고 광합성 포토신데시스는 이 흡수율보다 못합니다. 다만 그 반사와 투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색 쪽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맞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번 보시죠. 반사가 안 일어나고 화학적 작용도 안 일어나는 450nm 부근대에 광합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 하나 발생합니다. 또 하나, 반사가 점점 줄어드는 어느 한 점에서 이번에 투과가 늘어나기 바로 전에 어느 한 지역 660nm 부분도 당연히 광합성이 많아지는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most effective photosynthesis areas라고 해서 두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식물이 태양광 이따가 스펙트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550nm 부분의 초록색은 식물이 반사를 해버릴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식물이 그러면 전 파장들을 다 흡수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식물의 잎에다가 검은 먹물을 스프레이를 뿌려봤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식물 공장은 따로 빌딩을 짓고 또는 건물을 지어서 식물 공장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빈 공간만 있으면 지하실도 좋고 어디도 좋고 빈 공간만 있으면 식물 공장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외곽 시설보다는 내부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 공장 사례로 어반 탐이라는 이것은 이 식물 공장을 만든 지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따로 뭐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공간에다가 큰 창고와 같은 공간에다가 단을 7단을 이렇게 해서 M식 수경이라고 수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일본의 그 IT현에 있는 M식 수경 시스템을 그대로 선반에다 올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반에다가 M식 수경 시스템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여기 두 군데만 전기불을 켜놨습니다만 야간에 조명을 하고 주간에 야간에 조명을 하고 주간에는 오히려 밤을 만드는 이 형광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열을 냉방을 시켜야 되고 난방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것입니다. 식물 공장은 발생되는 열만으로도 그 난방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냉방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밤에 조명을 하고 밤에 조명을 하고 낮에는 광을 만드는. 제가 옛날에 조사해봤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질산염 농도가 한 5,000 내지 6,000ppm 대부분 채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질산염을 이제 낮추는 여러 가지 뭐 방안에 대해서 뭐 시행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이제 질산염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자는 이런 과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직까지도 크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실제로 그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런 규제를 냈을 때 실제로 농가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따를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전성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토양재배에 있을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인 도시비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다면 생육이 이제 둔화되기 때문에 이제 수량을 많이 올렸지만 질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돈하고 강물이 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하기 전에 얼마 전에 뭐 비료를 중단해가 물만 준다든지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산지 질소 함량을 줄여가지고 금방 대학원 질소 생명공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줄기세포 만들고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분자농업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유전자를 조작해서 식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유전자에 의해서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최첨단의 기술이고요. 저것을 가지고 제가 25년 이상 일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95년에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분자농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97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준 연구비를 응모를 해서 1등으로 서류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올라가서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발표 다 끝났더니 머리가 백발인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손을 딱 드시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항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적어주는 소리가, 당신은 사기꾼이야. 평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야?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외부에서 병원군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려고 딱 하는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항체인데, 항체를 식물에서 만들다니 너 사기가 아닌가? 맞는데 식물 생명공학에 그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명드릴 때 아까 CCFOM라고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HEFLF입니다. 이 회사가 저보고 이 분석을 의뢰해서 가지고 와서 제가 시험했습니다. 다만 대외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대외 공개는 안 했고 이름도 CCFLF로 바꿨는데, 지금 저에게 질문을 주신 코스모 센츄리에서도 CCFLF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성능 분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설명을 드린 이 CCFLF하고는 특성이 좀 다릅니다. 지금 뭐냐면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CCFLF는 450nm 대는 잘 나오나 660nm 대에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러나 조금 전에 질문을 주신 코스모 센츄리에서 저보고 시험을 의뢰한 그 램프는 660nm와 450nm 대에 파장된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제가